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딸은 내 생일날 나를 역겨운 인간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유리 조각처럼 박힌 채 정적만이 가득한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딸 유라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텅 빈 대리석 바닥 위로 딸의 경멸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시선이 차갑게 흘렀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날카로운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의 남은 관계를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심장을 찔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에서 기억은 잔인하게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이름은 강태준. 54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태강건설의 대표이사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냉철한 결정력을 지닌 리더라고 부른다. 내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는 수천억의 가치를 지니고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결정들이 내려진다. 나는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내 옷장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맞춤 정장들이 계절별로 걸려 있으며 내 차고에는 세상의 모든 도로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독일제 세단이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혼한 지는 15년이 넘었다. 아내는 나의 일 중독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나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어쩌면 잡을 방법을 몰랐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딸 유라뿐이었다. 나는 유라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최고급 사립학교, 최고의 유학 코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세운 회사에서의 안정적인 자리까지. 나는 그것이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딸의 삶에 드리워진 부모의 부자라는 그늘을 가려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6시 정각. 침실에 스마트 커튼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잿빛 서울의 새벽 풍경을 드러냈다. 기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밤새 쌓인 피로를 씻어내렸지만 마음속 공허함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고급스러운 욕실은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지만 칫솔꽂이에 꽂힌 칫솔은 늘 하나뿐이었고 수건거리에 걸린 거대한 목욕 수건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옷방으로 들어가 잘 다려진 셔츠와 완벽한 핏의 수트를 골랐다. 넥타이를 매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주름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거울 속 남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저 남자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주방은 아마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공간일 것이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주방 가구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조리 기구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가정부가 매일 아침 준비해두는 샐러드와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은 8인용이었지만 그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가끔 유라가 들르는 날을 제외하고는 이 넓은 공간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기계들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장식품에 가까웠고 책상 위에는 밤새 도착한 각종 보고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밤사이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를 확인했다. 숫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도, 변명도 없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이다.
나는 평생을 이 명료한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유라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다. 학사모를 쓴 유라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조차 우리는 어딘가 서먹해 보였다. 나는 저 아이의 진짜 웃음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온 전화를 받았다. 오늘의 일정, 오후에 있을 이사회, 저녁에 비즈니스 미팅까지 내 삶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바쁘게 움직이면 텅 비어버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견고하게 쌓아올린 나의 성, 나의 왕국. 하지만 그 안에는 왕 혼자뿐이었다. 나는 몰랐다. 그 완벽하고 차가운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운명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내 펜트하우스의 별명은 스카이 캐슬이었다. 업계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샘을 담아 그렇게 불렀다.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 둔 채 구름 위에 떠 있는 성. 그러나 내게 이곳은 성이 아니라 잘 꾸며진 사막이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수억 개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빛은 단 하나도 이 집 안으로 들어와 온기를 만들지 못했다. 나의 하루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굴러갔다. 아침 8시, 회사 도착 9시부터 12시까지는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회의의 연속이었다. 재무팀, 설계팀, 해외사업팀. 나는 수많은 보고를 받고 질문을 던지고 지시를 내렸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긴장했고 내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공간에서 나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는 듯했다. 점심은 대부분 비서가 싸운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하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대체되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면서도 나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내 앞에는 나의 돈과 권력을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 주가, 그리고 서로의 이익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빈 깡통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저녁은 더욱 길고 외로웠다. 공식적인 약속이 없는 날이면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면 나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막뿐이었다. 나는 수트를 벗어 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 통유리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손에는 어김없이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얼음이 녹으며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는 종종 딸 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늘 비슷했다. 유라야. 아빠다.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그래서 더 멀게 느껴졌다. 아니, 그냥 저녁은 먹었니? 네, 방금 동기들이랑 간단히 먹었어요. 아빠는요, 나도 먹었지. 요즘 일은 어떠냐? 힘든 건 없고 괜찮아요. 할만해요. 대화는 1분을 넘기기 힘들었다. 나는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유라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 아이는 내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녀이면서 동시에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서로를 대했다. 가끔은 동료 경영인들이나 거래처 회장들이 슬쩍 딸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기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 강 대표 따님이 그렇게 미인이라던데 우리 아들 녀석도 한번 만나보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유라는 태강건설의 후계자라는 이름표를 단 상품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정략적인 만남들에 신물이 나 있었다. 내게 접근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나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과 재력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가면처럼 반짝였고 그 속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 옆자리를 탐낼 뿐 내 외로움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차단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감정의 가능성을 모두 닫아버렸다.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유라가 아주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이혼 전, 우리가 아직 한 가족이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목마를 태워주자 해맑게 웃던 유라, 바닷가에서 내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작은 아이.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딸의 웃음보다 회사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가 더 중요해졌을까? 나는 딸에게 세상 모든 것을 사줄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빠의 시간과 따뜻한 대화는 사주지 못했다. 앨범을 덮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서재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겠지. 그 평범한 온기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셀러로 향했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꺼내 코르크를 열었다. 잘토 와인잔에 진홍빛 액체를 따르고 한 모금 마셨다.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복합적인 아로마와 깊은 풍미가 혀끝을 맴돌았지만 내게는 그저 쓴 알코올일 뿐이었다.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무엇 하나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삶. 화려하지만 텅 빈. 그래서 더 차가운 사막. 나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매일매일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밤이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고 창밖은 거대한 회색 커튼을 친 것처럼 어두웠다. 오후 내내 이어진 이사회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피곤해 절은 임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떠났지만 나는 홀로 남아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더 깊은 정막과 마주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일에 파묻히는 편이 나았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티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팔에 걸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텅 빈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지독히도 피곤하고 외로워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거센 빗줄기가 통유리 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여자가 묵묵히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야간 청소부였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직원은 나뿐이었기에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오직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선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수십 번도 더 이 로비를 지나쳤지만 이 시간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배경처럼 존재했다. 소음도, 존재감도 없는 투명 인간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지나쳐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도시락통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바닥을 뒹굴었고 안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김치가 나뒹굴고 멸치볶음 몇 개가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여자는 당황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밖에서 막 들어온 듯 머리카락과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고 추운지 희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움직였다. 평소에 나라면 경비원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타인의 사소한 불행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여자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그 눈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 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아,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자는 기겁하며 내 손을 말렸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당연했다. 이 건물의 모든 직원은 내 얼굴을 알 테니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나는 그 차가움에 움찔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됐어요. 그냥 둡시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일어섰다. 내 손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얇은 작업복 아래로 빗물에 젖은 어깨선이 보였다. 저렇게 젖은 채로 밤새 일을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들고 있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현금 몇 장을 꺼내려다. 문득 그만두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내 습관적인 행동이 갑자기 천박하게 느껴졌다. 대신 나는 현관 옆 우산고지에 꽂아둔 내 검은색 장우산을 집어들었다. 이거 가지고 가요. 나는 그녀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우산을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쓰고 가요. 내일 아침에 경비실에 맡겨두면 되니까. 내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여자는 망설이며 우산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내 손과 다시 한번 스쳤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나를 덮쳤다. 대기하고 있던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와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무심코 로비 안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준 검은 우산을 든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유리벽 너머의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차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고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차단된 채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하지 않았다. 낯선 감각이 파문처럼 일렁였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의 감촉, 놀라움과 고단함이 뒤섞여 있던 눈빛, 그리고 내 우산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내 완벽하고 견고한 세상에 생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소한 틈. 하지만 그날 밤, 그 틈으로 비와 함께 아주 낯선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안에 단단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에는 내 검은 우산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우산에는 희미하게 낯선 샴푸 향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우산을 사무실 구석에 세워두고는 애써 그 존재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의식 속으로 더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불필요한 야근을 하기 시작했다. 서류는 이미 다 검토했지만 의미 없이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로비로 내려갔다. 그녀는 늘 그곳에 있었다. 묵묵히. 기계처럼 바닥을 닦거나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아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의식했다.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내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았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로비로 내려가 청소를 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거 하나 마셔요. 내 목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또다시 그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날이 춥잖소. 그냥 마셔요. 나는 반쯤 강권하듯 그녀의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난번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로비에는 그녀가 밀고 다니는 청소 카트의 바퀴소리와 내 구두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이름이 뭐요? 내가 물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태강건설의 회장이 야간 청소부의 이름을 묻고 있었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씨. 그 이름을 입안에서 나직이 굴려보았다. 박소희. 내 주변의 여자들처럼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하고 떨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짧은 만남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는 것을 핑계로 매일 밤 로비로 내려갔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주로 내가 묻고 그녀가 짧게 답하는 식이었다. 아들은 몇 살인지, 어디가 아픈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그녀는 아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아주 잠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건 미친 짓이야.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야. 이건 단순한 동정심일 뿐이야. 라고 속삭였다. 다른 목소리는 하지만 넌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잖아. 저 여자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잖아. 라고 반박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내 성공도, 내 지위도, 내 재산도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아첨이나 경외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 남자를 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수한 관계가 나를 끌어당겼다. 그것은 내가 평생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내가 로비를 지나갈 때 소희 씨가 높은 곳의 창문을 닫기 위해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몸의 중심을 잃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지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가벼운 몸이 내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땀 냄새, 그리고 아주 독한 락스 냄새였다. 나는 최고급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있었다. 내 옷에서는 늘 비싼 향수와 드라이클리닝 약품 냄새만 났다. 하지만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여자의 몸에서는 고된 노동의 상징인 락스 냄새가 풍겨왔다. 그 이질적인 조합, 내 세상과 그녀의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괜찮소, 박소희 씨.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창피함으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허리를 숙여 연신 사과하며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내 옷에는 그녀의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자켓 소매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겨워야 마땅한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내 심장을 뛰게 했다. 그것은 진짜 삶의 냄새였다. 돈과 명예로 포장된 내 가짜 세상에는 없는 치열하고 절박한 삶의 냄새. 나는 그 냄새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끌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었다. 위험한 감정의 줄타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소희 씨 아들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처럼 로비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구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가냘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소희 씨, 무슨 일이요?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아들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수술비.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 단어를 읽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한 인간의 처절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이성과 본능이 싸울 틈도 없이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었다. 일어나요. 내가 데려다 주겠소. 네, 하지만 회장님, 시간 없소. 어서.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 채 그녀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옆자리에서 계속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와이퍼만이 빗물을 쉼없이 닦아내고 있었다. 병원은 전쟁터 같았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내 세상과는 완벽히 다른 이 낯선 풍경에 잠시 압도당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초고층 빌딩. 그 유리창 너머에는 바로 이런 치열하고 절박한 진짜 세상이 있었다. 응급실에서 우리는 아이를 찾았다. 작고 마른 아이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소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나를 아이의 보호자로 착각하고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다. 심장에 다시 무리가 왔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수술비 액수는 그녀가 평생 청소일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소희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해결할 테니 나는 비서에게 전화해 병원 원장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내 이름 석자의 힘은 대단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병원장이 직접 내려왔고 아이는 곧장 VIP 병실로 옮겨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으로 수술 일정도 바로 잡혔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돈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 뒤 나는 소희 씨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내 차가 주차된 어두운 주차장 한쪽에 섰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얼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의 얼굴 위로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태강건설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인간일 뿐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내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는 정도였다. 놀란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침묵에 동의해. 나는 조금 더 깊이 그녀를 탐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운 키스였다. 그녀의 절망을 위로하고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위로받는 행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입술을 떼었을 때 밤은 더 깊어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간 뒤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는 함께 넘어버렸다. 그날 밤의 키스는 시작이었다. 동정심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내 돈으로 그녀의 아들을 구했지만 어쩌면 그녀를 통해 구원받고 싶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위험한 관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강태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내 사막 같던 삶에 그녀라는 오아시스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이다. 독이 든 오아시스일지라도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류에 휩쓸린 배처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박소희, 아니 이제는 소희 씨가 아닌 소희라고 부르게 된 그녀와 본격적인 밀회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병원에서 가깝고 보안이 잘 되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그녀가 살던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처음 그녀는 극구 사양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건 신세가 아니오.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그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나의 이기심이었다. 그녀를 내 영향력 아래, 안전한 통제권 안에 두고 싶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사를 받아들였다. 나는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태강건설의 대표 강태준으로 살았다. 냉철하게 보고를 받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퇴근한 뒤 나는 또 다른 남자가 되었다. 나는 급한 미팅이나 지방 출장 같은 뻔한 거짓말을 비서와 딸에게 둘러댔다. 그리고는 그녀가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온 재료로 서툰 요리를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모양새는 엉성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아이의 재롱을 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었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했다. 아이가 오늘은 웃었다. 처음으로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았다. 그런 작은 일들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내가 좇았던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을 합쳐도 그녀가 아이를 보며 짓는 저 순수한 미소 하나보다 값지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강인한 리더인 척, 완벽한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고단한 하루를 보낸 한 남자일 뿐이었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런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를 재우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들이 내 텅 비었던 삶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행복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딸 율에게 거짓말을 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빠, 오늘 또 약속 있으세요.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 응,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주말에는 꼭 시간 낼게. 같이 저녁 먹자. 달콤한 거짓말은 점점 늘어갔다. 나는 그 거짓말의 무게만큼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마치 죄책감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그녀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었다. 그녀는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했지만 나는 주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와 단둘이 야외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세상은 언제나 그 작은 오피스텔 안, 혹은 내 차 안이 전부였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누는 죄인들이었다. 때때로 현관문을 열고 그녀의 집에 들어설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한 발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현실에, 다른 한 발은 누추하지만 따뜻한 거짓 행복에 담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젠가 모든 것이 발각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주는 위안과 행복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마치 마약과도 같았다. 나는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이 위험한 행복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대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달콤한 시간은 영원할 수 없었다.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거짓의 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내 딸 유라였다. 유라는 나를 닮아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내 기분을 살피는데 익숙했고 내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만으로도 많은 것을 읽어내곤 했다. 그런 유라가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빠, 요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시네요. 무슨 중요한 연락이라도 기다리세요. 주말에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유라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휴대폰 액정을 덮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소희에게서 온 아이가 웃고 있어요라는 짧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 미소 짓고 있던 참이었다. 아니다. 그냥 회사에서 온 이메일들을 좀 확인하느라. 나는 어색하게 변명했다.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유라 앞에서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다.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고 메시지가 와도 절대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나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유라의 의심을 키웠을 것이다. 균열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소희의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 들르곤 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혼자 아기 옷을 고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색했다. 한 번은 매장 직원이 손주 선물이신가 봐요 라고 물었고 나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손주를 볼 나이가 아니었고 유라는 아직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었다. 스스로 한 거짓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 신용카드 명세서를 유라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터졌다. 원래 회사 경비 처리는 비서가 도맡아 했지만 그달에는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 많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서재에 명세서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가 들어왔던 모양이었다. 아빠, 혹시 아프세요? 왜 이렇게 병원 결제 내역이 많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명세서에는 소희 아들의 병원비로 결제한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물론 병원 이름은 태강병원이 아닌 소희 아들이 입원했던 시내외 종합병원이었다. 아, 그건 아는 분 아이가 좀 아파서 내가 대신 좀 내준 거다. 아는 분이요. 어떤 분이시길래 아빠가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세요. 유라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다. 그냥 좀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 그렇다.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명세서를 서둘러 빼앗아 서랍에 넣어버렸다. 내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아빠.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유라는 더 이상 내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나를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칠 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의 거리감과는 다른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박혀 있었다. 나는 불안했다. 유라가 어디까지 눈치챈 것일까? 혹시 뒷조사라도 하는 것은 아닐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희를 만나는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 함께 웃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유렉에 걸려올 전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행복과 불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녔다. 소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충만감은 유라를 마주할 때 느끼는 죄책감과 정비례했다. 이 위태로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점점 더 교묘한 거짓말쟁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나는 내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벽에 금이 가는 소리.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내 55번째 생일날이었다. 폭풍은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는 그날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며칠 전 유라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아빠. 생신날 저녁에는 꼭 시간 비워두세요. 둘이서 조용히 저녁 먹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차갑기만 하던 딸의 목소리에 온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어쩌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유라가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얼씬도 않던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와인도 놓여 있었다. 유라야, 네가 웬일이냐? 그냥 외식하지. 됐어요.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유라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목욕을 하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의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만큼은 소희도, 그녀의 아이도,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모든 거짓말도 잠시 잊기로 했다. 오롯이 딸과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던져두었다. 일부러 무음 모드로 해둔 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유라가 따라준 와인으로 건배를 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고맙다. 딸, 우리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얼어붙었던 우리 사이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아 탔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삶이지.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은 바로 여기였어. 나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행복에 젖어들었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고 유라가 준비한 선물을 막 열어보려던 참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음식 배달시킨 거 없는데. 유라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경비실에서 온 연락이겠거니. 하지만 유라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박소희가 서 있었다. 아이를 업은 채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그리고 그 앞에는 내 딸 유라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태준 씨, 아니,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해서
소희는 다급한 목소리로 유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수십 번도 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주소였으니까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내가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무슨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소희는 나를 보고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유라, 내 딸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내 얼굴과 소희의 얼굴, 그리고 그녀 등에 업힌 아픈 아이를 번갈아 보던 유라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혀있던 낯선 병원, 아동복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 잦은 외박과 수상했던 전화 통화들, 그 모든 의문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악, 그리고 이내 역겨움과 혐오감이었다.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식탁 위에 놓인 생일 케이크에 초가 녹아내리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지독한 침묵이었다. 내가 애써 지키려 했던 두 개의 세상이 내 생일날 내 집 현관에서 처참하게 충돌하고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 소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작은 신음을 뱉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라는 나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이내 경멸적인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소희를 밀치듯 지나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라야, 강유라, 내가 다급하게 외치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빈 복대는 유라의 발소리가 멀어져가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나는 망견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뒤에서는 소희가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었고 내 앞에는 활짝 열린 현관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생일 축하 노래 대신 딸의 비명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내 세상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유라가 뛰쳐나간 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갔고 녹아내린 촛농이 굳어 케이크 위에 흉측한 흔적을 남겼다. 나는 소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녀를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나는 텅 빈 눈으로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나간 뒤였다. 텅 빈 유라의 방은 그 아이의 부재를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용서해달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 책상 위에 유라의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비서를 통해 전달된 군더더기 없는 글씨로 쓰인 사직서였다. 딸은 나와의 모든 인연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끊어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유라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무작정 찾아갔다. 유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나는 몇 시간이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 결국 유라는 지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선 딸의 얼굴은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다. 사랑스럽고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상처와 경멸로 가득 찬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유라야,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비굴하게 매달렸다. 내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세요, 그래. 내가 한순간 어리석은 감정에 빠져서. 어리석은 감정이요. 유라가 내 말을 잘랐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아빠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빠는 그냥 외로웠고 아빠의 돈과 권력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쌍한 여자의 구원자 행세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아빠를 존경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아빠는 그냥 역겨운 위선죄요. 딸이 내뱉은 말들은 비수처럼 아팠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내 위선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저는 아빠를 잃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던 아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유라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아비로서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 그 문 앞에서 산산조각 나제가 되어 흩어졌다. 딸을 잃은 뒤 나는 소희를 찾았다. 그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다.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을 그녀에게라도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사주었던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들은 그대로인 채 그녀와 아이의 흔적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가 일하던 청소용역 업체에 연락해보니 이미 그만둔 뒤였다. 그녀는 내가 준 돈 한 푼 건드리지 않고 내가 마련해준 그 작은 성에서 스스로 걸어나갔다.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 돈 때문에 한 남자의 놀이개가 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인맥과 돈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작정하고 숨어버린 듯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나는 다시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예전의 고요한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지독한 상실감과 자기 혐오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내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의 기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텅 비고 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늙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의 절반이었지만 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태강건설의 회장이었고 여전히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내 삶의 톱니바퀴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기계적으로 굴러갔다.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늘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 직원들은 그런 나를 전보다 더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쳐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해도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것들은 그저 내가 저지른 실패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딸 유라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유라는 회사를 떠난 뒤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려 독립했다. 놀랍게도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제법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나는 비서를 통해 멀리서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다. 나는 매달 유라의 통장으로 익명의 돈을 보냈다. 아비로서 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 같은 것이었다. 유라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았지만 고맙다는 연락 한 번 해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먼 부녀가 되었다. 소희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했다. 어쩌면 찾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내 죄책감이 더 커질까봐. 반대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내 상실감이 더 깊어질까봐. 나는 그녀를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흉터로, 그리고 가장 달콤했던 환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가을 밤이었다. 나는 접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기사가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시내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차는 낡은 아파트와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서울의 오래된 동네 골목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며 서 있는 한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우산을 든 여자의 옆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남자아이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건강하고 씩씩해 보였다. 박소희, 내 입에서 소리 없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다. 너무 멀었고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저 여자가 그녀라고, 저 아이가 그녀의 아들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기사 양반, 차 좀. 나는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차를 세워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다가가서 아는 척이라도 할 텐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5년 전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사라졌던 비겁한 남자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당신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여자는 아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단 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던,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평범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는 나 없이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 존재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노란 우산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내 그 모습은 어둠과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그녀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새겨지는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통유리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5년 전 그날처럼,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밤처럼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나의 형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것.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환영에 평생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대신 울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어떤 빛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는 나의 사막 속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침묵 속에 잠겨갔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침묵 속으로